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플라스틱 오염의 종식을 주제로 열리는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곳곳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장비를 이용한 미세 플라스틱 수거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뇌 속 노폐물이 배출되는 경로를 새롭게 찾아냈습니다. 생쥐 실험을 통해 뇌 척수액이 얼굴 피부 아래 림프관과 턱 및 림프절로 이어진 경로를 통해 배출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과 초연결 6G 등 전자통신 기술의 주요 연구 성과를 공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디지털 혁신을 이끌 미래 기술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스타링크와 원웹의 서비스 공급 협정을 승인하면서 해외 저궤도 위성통신의 국내 서비스가 조만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위성통신을 비롯한 차세대 통신 기술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환경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실천하기 위해 제정된 세계 환경의 날. 올해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의 종식입니다. 도심 하천에서는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장비를 활용해 참가자들이 미세 플라스틱을 직접 제거하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권석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도심을 흐르는 하천 위로 수상 드론이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톱니바퀴로 된 장치를 회전시키며 플라스틱 조각들을 차례로 걷어냅니다. 학생들은 미세 플라스틱을 직접 확인하고 회수 과정까지 보면서 환경 문제를 체감했습니다. 평소에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걸 몰랐었는데 이번 체험으로 인해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중요성과 환경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크기가 작아 자연 정화가 어렵고 생물체 내에 축적돼 먹이 사슬로 이어지는 심각한 환경 위험 요소입니다. 이번 행사는 미세 플라스틱의 심각성을 깨닫고 생활 속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단순히 이론적인 교육을 넘어서 직접 눈으로 미세 플라스틱을 확인하고 수거하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회수한 장비는 수상 드론입니다. 톱니바퀴 사이에 생기는 오목한 물막이 미세 플라스틱을 걷어내도록 설계했습니다. 기존에 필터가 이제 막히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사용해도 막히지 않고 물 위나 수중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수상 드론을 모바일 기기에 연동하고 자율주행 기능까지 탑재해 녹조와 유출된 기름과 같은 해양 오염 물질을 제거할 수 있도록 활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열린 미세 플라스틱 제로 행사를 통해 참가자들은 환경 오염의 심각성과 일상 속 실천의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뇌 속 노폐물이 배출되는 경로를 새롭게 찾아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혈액연구단은 생쥐 실험을 통해 뇌 척수액의 배출 경로를 시각화한 결과 뇌 척수액이 눈과 코의 피부 아래 림프관과 턱 및 림프절로 이어진 경로를 통해 배출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화한 쥐는 이 부위 림프관이 변형돼 뇌 척수액 배출 기능이 저하됐지만 림프관에 낮은 강도로 기계적 자극을 주자 뇌 척수액 배출을 두세 배 늘릴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연구진은 뇌 척수액의 배출 경로를 규명한 것뿐만 아니라 뇌 척수액 배출을 뇌 외부에서 조절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며 치매 등 퇴행선 뇌질환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뇌 척수액은 뇌를 보호하는 수액으로 뇌에서 발생하는 각종 노폐물은 뇌 척수액에 녹아 배출되며 림프관은 면역세포 등이 이동하는 체내 경로를 말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과학 저널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인공지능 로봇과 초연결 6G 등 주요 연구 성과를 공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 디지털 혁신을 이끌 미래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장에 박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위바위보! 네, 대전이 좋습니다.
대전과 서울 각기 다른 장소에 있는 두 사람이 화면 끊김없이 실시간으로 게임을 합니다. 기존 5G보다 무려 50배 빠른 전송 속도와 10배 빠른 반응 속도를 가진 6G 기술 덕분입니다. 올해로 4회를 맞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배터리의 연구 성과 전시. 기술 발표와 체험용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서는 디지털 미래 핵심 기술 30개가 공개됐습니다. 광 기반 양자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세계 최초로 8큐빗 광 집적회로 양자 컴퓨팅 칩을 개발했습니다. 멀티모달 교감형 인공지능 로봇 기술과 실사 혼합 입체 영상 메타버스, 그리고 6G 초공간 통신 등 실감나는 기술들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산업 전반에서 정보통신 기술과 인공지능이 미칠 영향력이 더욱 커질 거라며 산학연 간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배터리는 연구개발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산업 분야와의 기술 융합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태풍과 집중호우, 낙뢰 등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해 원자력 이용시설의 사고 고장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을 진행합니다. 원안위는 경북 경주와 부산 기장 등 13개 지자체 소속 공무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등이 참여해 태풍과 고온 환경, 집중호우로 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설비 고장 사례를 분석해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과 원자력 사업자의 비상 대응 체계 적절성도 확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전력공사의 무차별 소송전과 방해 끝에 26조 원 규모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 이은 두 번째 원전 수출 성공인데요. 이제 한수원은 3개월 안에 현장 건설소를 열고 2029년 착공을 목표로 본격 사업 준비에 들어갑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전력공사 측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오류코기 건설 사업 계약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한수원이 지난해 7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뒤 11개월 만에 이뤄낸 쾌거입니다. 지난달 본계약 체결을 하루 앞두고 나온 계약 중지 가처분 결정에 제동이 걸리는가 했지만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면서 한 달 만에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한수원이 공급하는 건 1000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 2기로 예산만 26조 원에 달합니다. 바라카에 이은 두 번째 원전 수출에 첫 유럽 대륙 진출 성공까지 이번 수출이 가지는 의미는 큽니다. 한국과 체코의 우수한 원전 기업들이 힘을 합친다면 신규 원전 건설을 넘어 전 세계 원전 르네상스를 이끌어갈 주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진짜 과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한수원은 먼저 현지 건설소를 만들고 인력을 파견해 부지조사와 각종 인허가 절차를 밟으며 공사 사전 준비에 돌입합니다. 또 두산 에너빌리티와 대우건설, 한전 KPS 등 팀 코리아도 본연의 역할에 맞춰 현지 하도급 계약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체코 정부는 이번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과정을 지켜본 뒤 추가 신규 원전 2기의 사업도 한수원에 맡길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이 원전 확대 기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체코 원전 계약에 성공한 한국이 실제 건설과 운전 과정에서 기술력을 입증해낼 수 있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는 민생경제 회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 부양을 위한 2차 추경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속적 성장을 위해 균형 발전과 공정 성장 전략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마주한 우리 경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극심한 내수 부진의 0% 성장 전망, 여기에 미국발 관세 전쟁까지 산 넘어 산입니다. 새 정부는 최우선 과제로 민생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2차 추경 예산을 편성해 경기 회복에 나설 전망입니다. 소상공인들이 경영 부담을 줄이고 골목 상권을 육성해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각오입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비상경제 대응 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0%대로 곤두박질한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새로운 성장 해법을 모색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AI와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면 구별 없이 쓰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 발전 전략을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균형 발전, 공정 성장 전략, 그리고 공정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임기 초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새 정부의 통상 전략 성패를 가르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노동복지정책, 국민연금 개혁, 은퇴연령 연장 등 어려운 과제들을 다뤄야 하는 숙제도 놓여 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집무실을 이전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당분간 내부 관람은 기존처럼 운영될 전망입니다. 청와대 재단은 아직 대통령 집무실 복귀와 관련해 별도 지침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처럼 4주 뒤까지 관람 예약을 받고 주말 상설 공연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청와대 탐방로 1.31km 구간은 보수 정비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관람객 출입이 제한되고 있는데 이는 애초 계획돼 있던 공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올봄은 계절이 뒤엉킨 듯 겨울과 여름을 오가는 날씨가 이어지며 기온이 널뛰었습니다. 기상청은 올봄 전국 평균 기온은 12.5도로 평년보다는 0.6도 높은 수준이었지만 계절을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기온 변화가 컸다고 밝혔습니다. 3월 하순에는 고온이 일주일 넘게 이어졌고 4월 중순에는 갑작스러운 꽃샘추위와 함께 눈이 내렸는데 특히 서울에서는 118년 만에 가장 늦은 봄눈으로 기록됐습니다. 5월 중순엔 경기 남양주에 시간당 74mm의 기습 폭우가 쏟아지는 등 국지적 호우로 올해 첫 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됐고 하순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서울을 포함한 5곳에서 관측 사상 가장 높은 최저 기온 기록을 남겼습니다. 기상청은 봄철에 나타난 큰 기온과 강수 변화가 다가올 장마와 집중호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미리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서해 경기 바다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돼 보건당국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20일 채수한 해수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감염된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거나 피부 상처에 오염된 해수가 닿을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해수 온도가 높아지는 5, 6월 감염 환자가 발생해 8, 9월에 집중됩니다. 감염 시 급성 발열, 오한, 복통 등 증상이 나타나며 만성 간질 환자나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치명률이 높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얼마 전 스타링크와 원앱의 위성통신 서비스를 승인했습니다. 이제 해외 저궤도 위성통신의 국내 서비스가 조만간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어떤 기술이고 전망은 어떤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상훈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위성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와 원앱의 국내 서비스가 이제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부터 소개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스타링크는 테슬라 CEO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 탐사 회사인 스페이스 X가 제공하는 저궤도 무선 통신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원앱도 스타링크와 유사한 서비스를 하는데요. 여기는 영국 회사입니다. 기존 정지궤도 위성 통신을 현재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위성은 35,000km 상공에서 위치해서 작동을 하는 반면에 저궤도 위성은 불과 지상에서 300에서 2,000km 궤도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즉 지상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이 통신 지연 시간이 매우 짧고 그래서 정지 궤도 위성과 비교했을 때 한 10분의 1에서 2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상호작용이 필요한 클라우드 서비스라든가
온라인 게임 같은 그런 서비스에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무선 통신 인프라가 잘 구축이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적어도 위성 통신 서비스가 큰 규모로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던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될지도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전망은 바로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육상, 해상 그 모든 부분에 거의 통신망이 촘촘하게 통신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위성 통신은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보다는 좀 더 아주 땅이 넓고 그 다음에 통신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은 나라에서 주로 많이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가 이용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해상이라든가 또는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동통신 인프라에 그 전파가 미치지 않은 그런 공간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은 재난 상황에서 많이 또 사용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기존의 인프라가 이제 어떤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쨌든 이 무슨 통신 서비스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 투자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말씀을 들으니까 미래에는 이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의 역할이 날로 커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네, 지금 이 무슨 그러니까 이 통신 서비스가 결국은 6G 미래 통신과 연결이 되거든요. 6G 통신은 흔히 또 이제 입체 통신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기존의 6회공의 그런 모든 이동 통신망, 무선 통신망과 함께 이제 제4의 그야말로 우주에서 다 같이 연결되는 그런 통신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입체 통신을 통해서 굉장히 새로운 서비스 그리고 더 지금 기술적 한계를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도 다 극복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굉장히 여기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작년에 이제 과기정통부가 약 한 3,200억 원의 규모로 2030년까지 이 저궤도 위성의 통신 개발을 위해서 연구 개발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뒤처지지 않는 그런 저궤도 위성 통신 기술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전파 통신의 범위가 그야말로 이제 6회공을 넘어서 우주까지 확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되는데 저궤도 위성 서비스처럼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서비스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은 일상적으로 쓰는 것 중에서 좀 덜 알려진 거는 아마도 자동차가 전파를 생각보다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실 거예요. 실상 우리가 이제 휴대폰으로 내비게이션 이제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데 자동차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자동차에 있는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이미 이전에 있었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같은 지상파 방송 서비스도 있었고 하지만 최근에는 자동차 자체가 굉장히 이제 소프트웨어가 많이 들어오면서 한마디로 이게 움직이는 스마트폰 이런 방향으로 진화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자동차가 이제 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에서 실제로 뭐 인포테인먼트라는 이름으로 음악 또는 방송을 즐길 수 있고 또 집이나 또는 사무실에 있는 전자기기를 또 작동을 시킬 수 있고 그리고 또 차량 자체에 어떤 그 기능을 점검하고 업데이트하는 그런 것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차량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이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이제 흔히 OTA, 오버 디 에어의 약자인데요.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면 차가 운행 중일 때 이 전파 통신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를 받고 그다음에 차가 이제 주행을 끝내고 주차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는 실제로는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국내외 자동차 제조사들이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이동통신 기술하고 서비스하고 결합이 되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컨대 이런 소프트웨어 차량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차량 관제용 IoT 회선을 통해서 하거든요. 이 회선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이미
982만 회선이고요. 예. 연말에는 1000만 회선을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즉 새로 나오는 신차들이 다 이런 차량 연결 통신 칩을 다 달고 있기 때문에 예. 그만큼 전파가 더 많이 쌓이고 이제 사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께서 잘 이제 모르시는 것이 이제 5G 특화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화망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특수한 용도로 구축한 전용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용망은 그럼 어디서 사용되느냐? 흔히 스마트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죠. 지금 그 제조 공장들이 굉장히 좀 더 이렇게 생산성을 높이고 더 많은 제품을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또 이제 그 디지털 전환을 하지 않습니까? 예. 결국 우리가 흔히 공장 자동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에 이제 사실은 그 근간이 되는 인프라가 또 이동통신 5G 특화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5G 특화망은 앞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스마트폰이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 들고 다니는 컴퓨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이제는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이동하는 스마트폰이 되는 시대가 다가오는군요. 그렇죠. 예. 네. 또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5G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이게 특히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5G 특화망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네,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 왜 우리가 이제 가장 최근에 AI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뭐 적어도 5년, 10년은 계속 AI 얘기를 할 텐데 올해 초에 그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이제 AI는 소프트웨어로서의 AI가 아니고 하드웨어로서의 AI 시대가 올 것이다 하면서 피지컬 AI를 얘기했어요. 피지컬 AI는 결국은 로봇인데요. 이는 공장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자동화 시스템들이 한마디로 로봇으로 또 한 단계 진화한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피지컬 AI까지도 당연히 전파 통신, 이 무슨 5G 특화망과 같은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보안성도 높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저지연성, 즉 어떤 렉이 걸리지 않는 그런 통신 서비스가 중요한데 바로 5G 특화망이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그런 전용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그 향후 전파 활용을 이제 확대할 텐데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정부의 역할은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즉 이런 수많은 전파 수요에 맞춰서 좋은 전파의 어떤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전파 자원, 즉 주파수를 먼저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주파수는 이미 사용되는 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약속이 돼 있고 또 이게 무한의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주파수가 안정적으로 다른 주파수에 간섭을 주지 않으면서도 이처럼 중요한 영역에서 차질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자원 개발, 주파수 자원 개발이 첫째 중요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5년, 10년 이런 좀 긴 전망으로 앞으로 발달한 과학기술, 전파통신 기술과 발맞추어서 준비를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실 특히 이제 이 5G 특화망도 그렇고 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도 그렇고 위성을 많이 이용한다면 그 위성의 궤도를 또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궤도는 국제 협력을 통해서 확보를 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인프라 그리고 서비스까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또 중요한 건 기존의 인프라를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모든 장비는 다 마찬가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오작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는 잘못 이용하면서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안전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서 모든 종류의 전파, 모든 차원의 주파수에서 안정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 공공부문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상훈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한수원의 체코 원전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체코 법원의 계약 중지 가처분 결정 이후 한 달여 만인데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본격 사업 준비에 들어가는데 앞으로의 건설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입증하길 기대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